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서점 일기, 세상 끝 서점을 비추는 365가지 그림자, 서점 일기, 쇼 비텔 지음, 김마림 옮김, 여름 언덕에서 펼친 책입니다. 2021년 4월 10일 알라딘 기준 인문학 주간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월 서점 주인이 되기를 주저하는 오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서점 주인은 성마르고 편협하고 비사교적이란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건 대체로 사실인 듯하다. 물론 예외는 있고 그런 유형에 속하지 않은 이들도 많다. 안타깝게도 나는 그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나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 서점을 인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유순하고 상냥한 사람이었다. 고객들이 속사포같이 쏟아내는 의미 없는 질문, 서점의 위태로운 경제사정, 점원들과 끝도 없이 벌이는 사소한 언쟁, 진이 빠질 만큼 집요하게 책값을 깎으려 드는 손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럼 이런 일상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냐고? 아니오시다. 위그다운에 있는 더 북숍이라는 이름의 서점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18살이었고 대학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서점 앞을 지나면서 같이 있던 친구에게 저 서점은 1년 안에 반드시 망할 거라고 장담했던 나를 기억한다. 그리고 12년 후 크리스마스를 맞아 부모님 집에 머물던 나는 리오 웸즐리에 쓰리 피버스가 있는지 보려고 그 서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주인과 대화하다가 엄격결에 원하는 직업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는 사정을 털어놓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마침 은퇴를 고려하던 참이라며 내게 자기 서점을 사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인수할 돈이 없다고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돈이 왜 필요한가? 은행은 뒀다 뭐하게? 그로부터 1년도 채 안 된 2001년 11월 1일 내 31번째 생일 딱 한 달 후에 그 서점은 내 소유가 되었다. 서점을 인수하기 전에 1936년 발표된 조지 오웰의 술피를 미리 읽었으면 좋았을지도 모르겠다. 그가 쓴 서점의 추억들은 당시에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에도 정확한 사실로 다가온다. 게다가 나 또한 그랬듯이 멋모르는 사람들에게 중고 서점 운영은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 옆에서 안락 의자에 슬리퍼 신은 발을 올리고 앉아 입에 파이프를 물고 기번을 쓴 로마 제국 쇠망사를 읽고 있노라면 지적인 손님들이 줄줄 들어와 흥미로운 대화를 청하고 책값으로 두둑한 현금을 놓고 나가는 그런 목가적인 일이 결코 아니라는 효과적인 경종을 울려준다. 사실 서점 주인의 일상은 그와는 전혀 딴판이다. 특히 우리한테 오는 손님 중 대다수는 어느 곳을 가든 민폐가 될 사람들이지만 서점에서는 더 특별한 기회를 노리는 부류라는 오웰의 표현은 현실과 가장 딱 들어맞는 부분이다. 오웰은 1934년부터 1936년까지 염난을 날려라라는 책을 집필하는 동안 햄스테드에 있는 북 러버스 코너라는 서점에서 시간제로 일했다. 그의 친구 존 킴치는 오웰을 누구에게든 어떤 물건이든 파는 행위 자체를 못 견뎌 하는 듯하다고 묘사했다. 아마 많은 서점 주인이 이런 정서에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일기에서는 요즘의 서점과 오웰 시대 서점 풍경의 유사점을 보여주기 위해 달이 바뀔 때마다 서점의 추억들에 나오는 구절로 글머리를 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위그타운은 아주 붐비는 곳이었다. 어린 두 여동생과 나는 시내에서 1마일가량 떨어진 작은 농장에서 자랐다. 우리가 살던 아담한 농장집, 양들이 하얀 점처럼 군데군데 모여 풀을 뜯던 해수 소택지에 비하면 당시 위그타운 시대는 아주 변화한 대도시처럼 느껴졌다. 위그타운은 인구가 1000명이 약간 안 되는 작은 마을로 코스틀랜드 남서부 한 귀퉁이에 익힌 곳 갤러웨이에 있다. 위그타운은 마차스,
라고 불리는 반도 위에 완만하게 경사진 빙 퇴석구에 자리하고 있으며 모래사장, 높은 절벽, 그리고 동굴까지 모든 것을 갖춘 40마일 길이의 해변으로 둘러싸여 있다. 위그타운 북쪽에 있는 갤러웨이 구릉지는 서던 업랜드 웨이의 일부가 구불구불 지나가는 탁 트인 아름다운 광야이다. 시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형지물인 위용 있는 프랑스 시청 스타일의 군청 건물로 예전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셔라고 통하던 위그타운 셔의 지방자치단체 본부였다. 위그타운의 경제는 아주 오랫동안 협동조합의 유제품 제조 공장과 스코틀랜드 최남단에 위치한 블레드록 위스키 양조장으로 지탱되어 왔고 상당수의 취업 인구가 그 두 공장에 속해 있었다. 또 지금에 비하면 농업 쪽에도 훨씬 많은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시내 안팎으로 어느 정도 고용의 기회가 있었던 셈이다. 1989년에 유제품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143명이 실직했고 1817년에 처음 문을 열었던 양조장도 1993년 문을 닫았다. 두 공장의 폐업은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철문상, 청과물상, 기념품점, 구두방, 과자점, 호텔 등이 잇따라 문을 닫았고 폐점한 상점은 창문과 문을 널빤지로 막아버렸다. 이제는 그래도 경기가 어느 정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라 낙관적인 분위기도 되살아나고 있다. 폐업 후 비어있던 유제품 공장 건물에는 대장간, 음반 녹음실, 난로 제조회사 등과 같은 작은 상점들이 들어섰다. 양조장도 2000년부터 북아일랜드 출신 사업가 레이먼드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의 야심찬 관리하에 소규모 생산체제로 운영을 재개했다. 위그타운 역시 경제적으로 꽤 긍정적인 변화를 겪었고 이제는 크고 작은 서점과 서점 주임들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북타운으로 자리 잡았다. 한때 널판지로 막아놓았던 건물 입구와 창문도 다시 열리고 작은 상점들로 재탄생되어 성업 중이다. 우리 서점에서 일했던 사람은 누구나 입을 모아 서점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로 엮으면 책 한 권은 거뜬히 나올 거라는 말들을 하곤 했다. 젠 캠베릿은 그런 책은 없는데요가 그 충분하고도 확실한 증거다. 그래서 평소 기억력이 안 좋은 관계로 서점에서 황당한 일을 겪을 때마다 나중에 내가 뭔가를 쓰게 되면 도움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기록 삼아 조금씩 적어두기 시작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한 날짜가 조금 임의적이란 느낌이 든다면 그건 실제로 그 시작이 임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냥 뭔가를 쓰기 시작한 날이 2월 5일이었고 그렇게 시작된 메모가 모여 이 일기가 되었다. 2월 5일 수요일 온라인 주문 5건, 찾은 책 5권. 9시 25분쯤에 영국 남부에 사는 어떤 남자가 코스트랜드에 있는 서점을 인수할 생각이라며 전화를 걸어왔다. 책 2만 권도 함께 인수하려고 하는데 책값을 얼마나 쳐줘야 하는지 도통 감을 못 잡겠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은 즉시 지금 제정신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걸 꾹 눌러 참고 지금 서점 주인이 제시한 가격은 얼마냐고 물어보았다. 책 한 권당 당시 6파운드씩 잡고 책 수를 곱하면 12만 파운드를 다시 3으로 나눈 값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3이 아니라 적어도 10으로 나누거나 가능하다면 30으로 나눠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다. 요즘 대량의 책을 팔아 넘기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일단 책을 그렇게 한꺼번에 사겠다는 작자가 나타나는 일도 드물지만 혹여 그럴 사람이 있더라도 아주 헐값에 넘겨받으려고 한다. 서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재고는 넘쳐나기 때문이다. 결국 매입자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뜻이다. 내가 서점을 인수한 2001년처럼 경기가 좋은 편이었을 때도 전 주인은 10만 권의 책을 3만 파운드에 넘겼다. 내게 전화한 그 남자에게 서점을 인수하기 전에 윌리엄 달링의 파산한 책방 주인의 못다한 이야기라는 놀라운 책을 읽어보라고 권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두 작품은 큰 포부를 품은 예비 서점 주인들이 읽어두면 좋을 작품이다.
달링은 사실 파산한 책방 주인이 아니라 에든버러의 포목상이었는데 책 속에 가상인물이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실감나는 이야기를 지어낸다. 그 세부적인 묘사는 소름 끼칠 만큼 정확하다. 달링이 만들어낸 단정치 못하고 건강하지도 않으며 평소에는 재미라고 눈꼽만큼도 없는데 뭔가의 마음이 동했다 하면 책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달변을 늘어놓는 인물은 중고서점 주인의 면모를 더할 수 없이 예리하게 묘사한다. 오늘은 니키가 출근했다. 요즘엔 정식 점원을 쓸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길고 긴 겨울철에는 니키에게 의존하는 방법 외에는 별 도리가 없다. 그녀는 정말 별난 인물인 만큼 유능한 편이기도 해서 일주일에 2번은 니키에게 서점을 맡기고 책을 구입하러 가거나 다른 볼일을 본다. 그녀의 나이는 40대 후반이고 성인이 된 아들이 둘 있다. 위그타운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루스만이 바라다 보이는 작은 농장에 살며 이상하리만큼 쓸모없는 공예품을 만드는 취미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몇 가지 특징으로 그녀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입고 다니는 옷은 대부분 직접 만들고 구두쇠처럼 검소하나 가진 건 별로 없어도 가진 것 안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후하게 베푸는 사람이기도 하다. 매주 금요일에는 전날 저녁 킹덤홀에서 예배가 끝난 후 스트렐라에 있는 모리슨 슈퍼마켓 후문에 있는 폐기물 운반용 용기에서 건져온 음식을 내게 갖다 준다. 그녀는 이날을 식도락의 금요일이라고 부른다. 니키의 두 아들은 그런 엄마를 궁상맞은 집시 같다고 하지만 책만큼이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녀가 없다면 우리 서점이 가진 매력은 상당 부분 사라져 버릴 것이다. 오늘은 금요일도 아닌데 모리슨 폐기 용기에서 역겨운 음식을 또 가져왔다. 원래의 정체가 뭔지 알아보기 힘들 만큼 눅눅해진 튀김 만두, 사모사 한 팩이었다. 쏟아지는 비를 피해 다급히 뛰어들어온 니키는 사모사를 내 얼굴 앞에 들이밀며 이것 봐, 사모사야, 맛있겠지? 라고 말하고는 그중 하나를 꺼내 먹기 시작했다. 계산대와 바닥에 질척한 내용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여름에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한두 명 쓰기도 한다. 그러면 갤러웨이에서의 일상을 꽤 목가적으로 만들어주는 몇 가지 취미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작가 이언 리얼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갤러웨이 거라고 굳게 믿고 자랐다. 그건 그가 자란 농장집의 식료품 저장실에 언제나 우유와 꿀이 가득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게는 갤러웨이가 바로 파라다이스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어디에선가 언급한 적이 있다. 나 역시 이 지역에 그와 똑같은 애정을 갖고 있다. 책방의 아르바이트생들은 내가 낚시나 산필탄 오르기 또는 수영을 언제 가면 좋을지 구상할 수 있는 호사스러운 여유를 준다. 그래서인지 니키는 그 학생들을 내 작은 애완동물이라고 부른다. 오늘의 첫 번째 고객은 단골인 디컨 씨였다. 그는 말씨가 점잖은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활동량이 많지 않은 중년 남성에게 을에 동반되는 푸짐한 뱃살을 갖고 있다. 그는 별로 효과는 없지만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남성들이 아직도 머리숱이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 쓰는 방법대로 듬성듬성한 옆머리를 정수리 쪽으로 빗어 넘기는 스타일을 고수한다. 옷차림은 옷의 품질로 보면 괜찮다고 봐줄 수 있지만 매무새가 단정하지는 않다. 셔츠 자락, 단추, 옷깃의 여민과 같은 작은 부분에서는 무신경하다. 마치 누가 대포로 옷 한 벌을 통째로 그를 향하여 조준해 쌌는데 정확히 그의 몸에 도달은 했지만 수습은 제대로 안 된 모양새처럼 보인다. 그건 그렇고 여러 면에서 그는 가장 이상적인 고객이다. 한 번도 서점 안을 돌아다니며 책을 고르는 법 없이 자신이 원하는 책이 뭔지 확실히 알 때만 서점에 들른다. 책을 사러 올 때면 대개 타임스에서 오려낸 서평을 갖고 와서 그때 계산대에 있는 직원에게 건넨다.
그의 의사표현은 간결하고 정확하고 절대 잡담을 건네는 법이 없지만 결코 무례하지는 않으며 책을 찾아갈 때는 반드시 책값을 치른다. 열거한 사항들 외에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심지어 그의 성이 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왜 아마존을 이용해 쉽게 살 수 있는 책을 굳이 나를 통해 구매하는지 간혹 궁금할 때가 있다. 아마 컴퓨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다. 컴퓨터 같은 건 아예 살 생각이 없을지도 모른다. 혹은 오프라인 책방이 살아남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후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하는 얼마 안 남은 멸종위기 종족 중 한 명일 가능성도 있다. 정오에는 건빵 바지를 입고 베레모를 쓴 여자 손님이 거의 새 것에 가까운 고가의 예술서적 2권을 포함하여 6권의 책을 계산대로 가지고 왔다. 책은 모두 38파운드였는데 깎아달라고 해서 35파운드에 가져가라고 했더니 30파운드에 해주면 안 돼요? 라고 묻는다. 이미 원가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서 더 깎아줬음에도 불구하고 30%는 무조건 더 깎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고객을 볼 때면 인간의 품위에 대한 내 신념이 무겁게 짓눌리는 기분이 든다. 그래서 나는 더 깎아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35파운드를 다 받아냈다. 건빵 바지를 입은 사람들은 전부 낙하산을 태워 비무장지대로 내보내야 한다는 언론인 제니 스트리트 포터의 주장에 이제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2월 6일 목요일 온라인 주문 6권, 찾은 책 5권. 우리 서점의 온라인 판매 도서는 전체 보유 도서 10만 권 중 만여 권 정도를 차지한다. 이 책들을 몬순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면 아마존과 에이브북스에 업로드된다. 오늘 어떤 아마존 고객이 왜 세상엔 아무것도 없는 대신 뭔가가 있을까? 라는 제목의 책과 관련한 이메일을 보냈다. 그의 불만사항은 이렇다. 아직도 책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빨리 문제를 처리해 주세요. 아직 서점평은 안 올렸어요. 이런 은근한 협박성 메일은 아마존 고객 후기란 덕분에 요즘 점점 늘어나는 흔한 현상이다. 심지어 염치 없는 고객들 사이에서는 책을 이미 받아놓고도 일부 혹은 전액을 환불받으려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통용되고 있다. 그 책은 지난 화요일에 발송했고 지금쯤이면 도착했어야 한다. 그러니 이 고객이 환불받으려는 꾀를 부리고 있거나 아니면 거의 가능성은 없지만 영국 우체국의 배달 문제가 원인일 수도 있다. 나는 먼저 월요일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그 이후에도 도착하지 않으면 환불해 주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점심을 먹은 후에 은퇴한 스코틀랜드 국교회 목사가 지난주에 가져온 신학서적 몇 상자를 정리했다. 이처럼 한 가지 주제로 수집된 서적들은 대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대부분의 경우 몇 권 정도는 그 분야 도서 수집가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아주 희귀하거나 꽤 가치 있는 책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학은 아마도 이런 규칙에 해당되지 않은 유일한 분야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 예외성은 오늘도 어김없이 직면됐다. 건질 만한 책이 단 한 권도 없었다. 5시에 서점 문을 닫고 코업 식품 매장에 저녁거리를 사러 갔다. 얼마 전부터 바지의 왼쪽 주머니가 낡아 구멍이 하나 생겼는데 그걸 깜빡하고 계속 그 주머니에 잔돈을 넣은 것 같다. 밤에 자려고 옷을 갈아입다가 왼쪽 부츠 안에서 1.22파운드어치 동전이 나왔다. 2월 7일 금요일 온라인 주문 2권, 찾은 책 2권. 눈부시게 화창한 날씨, 니키는 포트 윌리엄에 있는 자선 중고품 가게에서 5파운드를 주고 산 검은색 캐나다 스키복을 입고 9시 13분에 출근했다. 11월부터 4월까지 니키는 줄곧 이 옷만 입는다. 위아래가 붙은 스키용 속옷인데 이 옷을 입으면 마치 길 잃은 텔레토비처럼 보인다. 그녀는 이맘때가 되면 서점 내부의 온도에 대해 불평을 끊임없이 늘여놓는데 솔직히 추운 건 나도 인정한다. 니키는 일단 보는 대로 모으고 쟁이는 생활 방식에 딱 맞는 파란색 소형 버스를 타고 다닌다.
뒷좌석 의자를 전부 빼버린 버스 안에는 걸음 부대에서부터 망가진 사무실 의자까지 없는 것이 없다. 니키는 그 버스를 블루벨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주로 버스 안에 가장 많은 것의 이름을 따서 블루보틀이라고 부른다. 뒷뜰에 있는 여름용 별채인 여우굴의 천장이 새서 놀이가 아침 9시에 고치러 왔다. 놀이는 전에 우리 서점에서 일했던 직원인데 지금은 목수로 일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 서점의 직원은 수도 없이 바뀌었으나 그래도 아주 최근까지는 정규 점원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 그 중에는 아주 훌륭한 직원도 있었고 형편없는 직원도 있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친구로 지낸다. 서점 운영 초창기에는 정규 점원들이 나오기 싫어하는 토요일 같은 날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기도 했다. 2001년에서 2008년 사이에는 이미 온라인으로 책을 구매하는 경영이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점 매출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 9월 파산하면서 경기가 급락하고 서점 매출은 다시 2001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이미 간접 비용은 호경기 동안 상당히 많이 오른 뒤였다. 몇 년 전에 놀이와 함께 지은 여우굴은 위그타운의 연중 행사인 북 페스티벌 기간 동안 규모가 작은 독특한 행사를 진행하는 장소로 이용해왔다. 작년에 스코틀랜드에서 몸에 가장 많은 문신을 새긴 남성이 이곳에서 20분가량 문신의 역사에 대한 강연을 하던 도중 몸에 있는 문신을 직접 보여주며 설명하기 위해 소모만 남기고 옷을 다 벗었던 적이 있다. 그런데 강연이 다 끝나갈 무렵 어떤 나이든 아주머니가 이곳을 화장실로 착각하고 무심코 들어왔다가 발라 상태의 그를 발견하고 말았다. 그 아주머니가 충격에서 잘 벗어났는지 모르겠다. 놀이가 떠나기 전에 니키와 뭔가에 대해 열을 올리며 나누는 대화의 뒷부분을 듣게 되었다. 아마도 진아에 대한 얘기 같았다. 니키는 진아에 관련한 주제로 입씨름하는 걸 즐기는데 그래서 종종 일부러 종의 기원을 소설 코너에 꽂아놓기도 한다. 그럴 때면 나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니키가 역사책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을 소설 쪽에 꽂아놓는다. 은퇴한 목사가 가져온 신학 서적들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H.A. 맨후드라는 이름의 저자가 쓴 게이의 고통이란 책을 발견했다. 맨후드는 서식스에 있는 괴조한 객차 안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2월 8일 토요일 온라인 주문 4권, 찾은 책 4권. 오늘은 니키가 서점을 봐주어서 600여 권의 항공 관련 개인 장서를 보러 리즈에 갔다 올 수 있었다. 오전 10시경에 애나와 함께 서점을 나서려는데 니키가 이렇게 충고했다. 책을 둘러보고 가격이 떠오르면 딱 그 반만 주고 와. 그리고 세상에 종말이 닥쳐서 여호와의 증인들만 지구에 남게 되면 우린 집부터 찾아와서 내 물건을 다 가져가겠다는 말도 했다. 니키는 이런 흑심을 단단히 품고 항상 내 가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애나는 12살 연하의 내 여자친구로 미국인이며 작가이다. 우리는 서점 위층에 있는 방 4개짜리 아파트에서 캡틴이란 이름의 검은 고양이와 함께 산다. 캡틴의 이름은 언더 밀크우드에 나오는 눈먼 선장에 따라 지은 이름이다. 나사에서 일했던 애나는 스코틀랜드의 바다 근처에 있는 책방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2008년 위그타운에 처음 방문했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끌렸고 캘리포니아로 잠깐 돌아갔던 애나는 다시 위그타운에 오기로 결정했다. 2012년에 애나 이야기는 그의 위그타운 북 페스티벌에 왔던 애나 페스터넥이라는 기자의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데일리 메일에 이에 관한 기사가 실리게 되었다. 머지않아 한 출판사에서 애나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고 2013년 애나의 첫 번째 책 로켓에 대해 알아야 할 3가지가 쇼트북스 출판사에서 출간됐다. 이렇게 작가로 데뷔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때 언어를 재창조하는 정감이 가면서도 황당한 습관 때문에 애나는 스스로를 언어 인상파라고 칭한다. 애나가 반쯤 닫은 귀로 대충 흘려드는 단어를 설명할 때
자기가 들었던 말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모호한 문장으로 말하는 걸 듣고 있자면 애나가 할머니한테서 주워들은 이디시어 단어를 조미료 삼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잔뜩 섞어 끓인 찌개를 보는 느낌이다. 지난주 항공 관련 서적을 팔겠다고 전화했던 아주머니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는 의사를 비췄다. 항공 서적은 1년 전 사망한 남편의 소유였고 이제 살던 집을 팔고 3월에 이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3시에 그 아주머니의 집에 도착했다. 문과 창문 주변 바닥에 마구 흩어져 있는 마로니의 열매와 딱 보기에도 가발을 쓴 것이 명백한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마음이 어수선해졌다. 아주머니의 남편은 암으로 사망했고 지금 본인도 같은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책은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하는 맨 위층에 개조된 다락방에 있었다. 가격을 흥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300여 권을 750파운드 정도로 합의 보았다. 아주머니는 내가 책을 다 가져가지 않고 어느 정도 남긴 것에 별로 개의치 않는 듯 했다. 항상 이런 경우만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은 대체로 책을 남김없이 다 처리해 주길 바라는데 그것이 유품인 경우에는 더 그렇다. 14상자의 책을 승합차에 싣고 떠날 채비를 했다. 그 책들은 아주머니에겐 전혀 흥미가 없는 물건이었지만 남편이 한때 열정을 쏟았던 것들이어서 차마 쉽게 떠나지 못하다가 마침내 이별을 고할 수 있게 되어서 안도하는 듯했다. 떠나기 직전에 애나가 왜 문과 창문 주변에 마로니의 열매가 흩어져 있는지 물어보았다. 알고 보니 아주머니도 애나처럼 거미를 무서워하고 마로니의 열매가 뿜어내는 화학물질은 거미를 쫓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지금 내가 타는 승합차는 2년 전에 사서 이제 거의 망가질 지경에 이를 때까지 끌고 다녔다. 이 승합차를 타면 짧은 거리를 갈 때도 나를 동네 우편 배달부로 착각한 반대편 차선의 운전자들이 열렬히 손을 흔들며 지나간다. 오늘 가져온 항공서적에는 퍼트넘 출판사의 항공 역사책 22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항공기 제조사와 포커, 호커, 슈퍼마린, 로켓 항공기 등과 같은 항공기의 종류까지 모두 망라하는 시리즈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 모두에서 보통 권당 20파운드에서 40파운드 정도의 가격에 꾸준히 잘 팔려온 책들이다. 그래서 가격을 정할 때 이 퍼트넘 시리즈가 빨리 팔려서 금세 내 투자 비용을 상쇄해 주리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대부분의 책 거래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최근에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 고인의 책을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아직 고인을 애도 중인 경우가 많아서 얘기를 듣다 보면 아주 약간이라도 그 슬픈 감정에 동요되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고인이 남긴 책들을 훑어보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관심거리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격까지도 어느 정도는 엿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일에 익숙해지다 보니 이제는 친구네 집에 가서도 책장부터 관심이 가고 특히 친구에 대해 내가 전혀 몰랐던 점을 드러내거나 뭔가 친구와 어울리지 않는 책에 시선이 간다. 내 책장도 이런 점에서 떳떳하지 않다. 내 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소설과 스코틀랜드 예술과 역사에 관한 책들 사이에는 야한 이디시어 회화와 수집할 만한 제3제국 시대의 숟가락이 꽂혀 있다. 첫 번째는 애나가 준 선물이고 두 번째는 친구 마이크가 준 것이다. 세찬 겨울비를 뚫고 리즈에서 일클리무어를 지나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 7시쯤이었다. 서점에 들어서자 바닥 이곳저곳에 잔뜩 쌓여있는 책과 12통의 이메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모든 표면, 특히 서점 바닥에 물건을 지저분하게 늘어놓지 못하도록 깐깐하게 구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니키는 이런 식으로 책과 상자들을 서점 안에 늘어놓으며 일종의 가학적인 희열을 느끼는 것 같다. 니키는 천성적으로 깔끔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오히려 내 정리정돈 욕구가 별나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서점 안을 엉망으로 어질러 놓은 다음 내가 잔소리를 하며 강박증 환자라고 몰아붙인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